또 한 번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이른 새벽,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제 하루는 늘 시작되었죠. 저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일터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 삶의 전부였을지도 모르죠. 마흔을 앞둔 나이에도 저는 결혼도 연애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가족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게 저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부모님과 함께 앉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합니다. 은혜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힘든 건 없지?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두 분이 맛있게 드시면 저는 그걸로 됐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죠. 딸 가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주는 덕분에 우리가 편히 살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던 남동생 은호가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나왔어요. 그는 넥타이를 매며 저에게 물었죠. 누나 내 차 키 못 봤어? 오늘도 바빠 죽겠네.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 있잖아. 밥이라도 좀 먹고 가. 은호는 시간 없어. 나중에 먹을게라고 말하며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급히 나갑니다. 저는 그런 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저는 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죠. 직장인 은행으로 향했어요. 제 동료인 선배, 지숙이 저를 보며 말합니다. 은혜 씨, 오늘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피곤해 보이네요. 언제쯤 자기 삶을 살 건가요? 선배님, 전 지금도 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행복한 게 제 행복이니까요. 지숙 선배는 참. 답이 없네요.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아요.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문득 이 길이 정말 제가 원했던 길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밤늦게 퇴근한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자 홀로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전화기에는 남동생 은호로부터 온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었죠. 저는 전화를 걸어보려다 이내 멈칫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괜찮아지겠죠. 새벽 7시 15분, 저는 평화로운 아침의 리듬 속에 있었어요. 갓 내린 커피의 고소한 향이 거실을 채우고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가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죠. 그때 주방 조리대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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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어 3번,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 있는 알림 소리였죠. 손에 들고 있던 딸기잼 스푼을 내려놓고 액정을 확인했어요. 알림 창에는 카드사와 자동이체 내역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땡땡 카드 결제 실패, 카드 사용 정지, 땡땡은행 자동이체 출금, 실패 계좌 이용 정지, 땡땡 통신, 출금 실패 계좌 이용 정지. 저는 눈을 비볐어요. 잔액 부족도 아니고 계좌 이용 정지,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동시에 발생한 거였어요. 순간 몸 안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죠. 저는 헛웃음을 쳤어요. 누가 장난쳤나?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가? 하지만 알림의 붉은색 경고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저는 황급히 주거래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로그인하자마자 화면에 나타난 계좌 상태 메시지는 저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경고본 계좌는 법적 조치에 의해 모든 출금 및 이체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돈 문제라면 제가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왔는데 누가 왜 제 계좌를 막은 걸까요? 저는 당장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대기음이 길게 느껴졌고 마침내 연결된 상담원은 잠시 후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주은혜 님 명의가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 계좌가 전부 정지됐다고 뜨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무거운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현재 주은혜 님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출금 및 이체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압류 명령.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압류라니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지금 저의 평범한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 어깨 위에만 놓인 짐처럼 느껴졌죠. 압류요? 전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는 압류를 당한 건가요? 제가 무슨... 저희는 법원의 정식 통보에 따라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 구체적인 채권자나 사건 번호는 법원에서 발행된 압류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프렌치 토스트 위로 달콤한 시럽이 흐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단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저희 재산을, 저희 평범한 아침을, 그리고 저희 일상을 한순간에 멈춰 세운 거였어요. 저희 손에 들린 휴대폰은 차가웠고 화면에 이용 정지 문구는 붉은 딱지보다 더 강렬하게 저희 삶을 옥죄고 있었어요. 이 혼란의 시작,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위협이 지금 막 현실이 된 거였어요. 저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부모님과 남동생 은호를 추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피하며 말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달래며 말했죠. 은혜야, 흥분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다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소리쳤어요. 방법이요? 대체 무슨 방법이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건지 말해달라고요. 그때 남동생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은호의 말에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눈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그런 거야? 왜 그랬어? 왜 내 이름을 팔아서? 은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누나가 알면 분명 반대할 테니까. 사업 자금이 급했단 말이야. 어머니가 은호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 은혜야. 우리가 은호가 힘든 걸 보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랬어. 다 너희 동생 잘 되라고 한 일이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에 빠졌죠.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내 삶은, 내 희생은 모두 거짓이었구나. 밤늦게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저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죠. 저는 차마 가족들에게 화를 낼 수도 따질 수도 없는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분노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마음만이 남았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제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표정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은 없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죠.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공항의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제 표정은 어딘가 공허하고 목적지 없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배신감에 무너졌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 짊어져 온 책임감에 무게를 내려놓지 못했죠. 결국 제가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치는 것뿐이었어요.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파리의 거리를 홀로 걷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 활기찬 사람들 속에서 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제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집도, 심지어 제 시간도 모두 사라졌어요. 제 눈에 눈물이 살짝 고입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저는 조용히 손등으로 닦아냅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파리에서 며칠을 보낸 저는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혼자 배낭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던 기억을 떠올렸죠. 당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노부부의 모습이 흐릿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왜 갑자기 그분들이 생각났을까요? 그저
낯선 곳에서 받은 조건 없는 친절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위로였는지도 모르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노부부가 살던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갔어요. 낡은 지도와 기억에 의존해 겨우 도착한 곳. 하지만 저를 반기는 것은 굳게 닫힌 대문뿐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역시나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낡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노부부의 따뜻했던 미소를 떠올리며 제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라도 찾아왔는데 굳게 닫힌 노부부의 집 앞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죠. 저는 4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마치 그들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죠. 오실 리가 없겠죠. 10년이나 지났는데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를 그들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했죠.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에게 저를 기억해달라는 부탁은 아니었죠. 그저 제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죠. 저는 낡은 문틈에 끼워 넣을 작은 쪽지를 씁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10년 전 신세를 졌던 한국인 여자아이가 다시 찾아왔다는 내용과 감사의 인사였죠. 혹시라도 돌아오신다면 이 쪽지를 보시겠죠. 저는 쪽지를 문틈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걷는 제 뒷모습은 이제 막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볍지만 동시에 쓸쓸해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의지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한결 편안했어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희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스페인 국가번호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문틈에 쪽지를 남기신. 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입이 서서히 벌어집니다. 제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힙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전화를 끊은 저는 다시 노부부의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굳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10년 전과 변함없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노부부가 서 계셨어요.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두 분이시네요. 노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쪽지를 보고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서 들어와요. 저는 노부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1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에 제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죠. 10년 전 길을 잃었던 저를 보듬어 주었던 그 따뜻함이 10년이 지난 지금 삶의 길을 잃은 저를 다시 구원해주고 있었어요. 노부부의 집, 따뜻한 조명 아래서 저희 세 사람은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노부부가 직접 만든 스튜와 빵은 10년 전 그때처럼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노부부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은혜 씨, 10년 전 그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스페인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우리 집 앞을 지나던 작은 동양인 아가씨가 있었죠. 너무 지쳐 보이는데도 눈빛만큼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때 우리는 참 당차고 좋은 아가씨구나 생각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고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노부부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제가 그때 정말 누추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노부부의 눈빛은
그때처럼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어요. 떠나고 나서 가끔 생각났어요. 그 작은 아가씨가 무사히 여행을 잘 마쳤을지, 고향으로 잘 돌아갔을지 궁금했죠. 우리는 은혜 씨가 두고 간 작은 손수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펠리페가 그랬죠. 이 손수건을 보면서 언젠가 은혜 씨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요. 정말이었네요. 노부부의 아내가 은혜가 두고 간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자 은혜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제 삶의 전부를 가족에게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감뿐이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 저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비참한 현실까지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죠. 노부부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아픔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사랑했던 것뿐이니까. 그들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노부부는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도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이렇게 은혜 씨처럼 우리 집을 찾아오는 여행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저녁에는 펠리페가 좋아하는 스튜를 끓여서 함께 먹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건 없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죠. 노부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저희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노부부는 저에게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깊은 눈빛을 가졌어요. 아마 많은 아픔을 겪었겠죠. 하지만 그 아픔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그들은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죠. 조건 없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저의 자존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노부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스페인의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깊은 잠에 빠졌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밤이었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들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저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것만 같았죠. 그들의 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노부부가 차려주신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어젯밤 노부부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 그것은 제가 평생 가족에게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 그 따뜻함을 준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사람들이었죠. 그 수프의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저에게 필요한 위로와 용기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노부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노부부가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죠.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제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노부부의 진심 어린 조언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요. 저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죠. 이제부터는 저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노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떠날 준비를 했어요. 저는 노부부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건넸죠. 이건 제가 작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에요. 두 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고맙긴요. 은혜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죠. 이제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저희 세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스페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제 삶을 찾아가기 위한 용기를 가지고 돌아갔죠. 이제는 가족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도 된 것 같고요. 그동안의 아픔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에 앉아있던 부모님과 남동생 은호가 저를 맞이했죠. 가족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귀가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은혜야,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저는 대답했어요. 방금 왔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노부부를 만나고 제 삶을 돌아보며 얻은 깨달음 덕분이었죠.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다들 잠깐 앉으세요. 가족들은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은호는 제 눈을 피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폈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죠. 저는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들을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갔는지 다들 아시죠? 은호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두 분은 그걸 묵인하셨잖아요. 그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은호가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은호는 귀찮은 듯 한숨을 쉬며 말했죠. 누나 알겠어.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누나가 반대할 게 뻔하잖아.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단 말이야. 은호의 변명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나 때문에. 언제나 그랬지. 너의 잘못은 항상 나 때문이었지. 내가 반대할 게 뻔해서 내게 상의도 없이 내 이름을 팔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럼 나는 너의 사업 망할까봐, 부모님 힘드실까봐 내 인생을 통째로 희생했는데 너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은호의 편을 들며 말했어요. 은혜야, 은호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야. 엄마 아빠는 너한테 상의하려고 했는데 은호가 극구 말렸어. 엄마 아빠도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말했죠. 마음이 아프셨다고요? 마음이 아프셨으면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왜 은호의 잘못을 묵인하고 저를 속이셨어요? 저에게는 한마디도 없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게 하셨죠. 저는 그동안 두 분이 은호를 감싸는 모습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어요.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두 분이 상처받으실까봐 제 감정은 억누르고 참고 또 참았다고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혜야, 너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준 건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너는 우리 딸이고 은호는 우리 아들이지 않니?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니?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 쓰이는 법이다. 은호가 힘들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단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더욱더 서러워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나요? 저는 늘 씩씩하고 잘 해낼 거라고 믿으셨죠.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짐을 지게 하셨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저는 징징거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기대 때문에 저는 제 힘든 마음을 숨기고 억지로 웃어야 했어요. 저도 두 분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은호가 다시 귀찮은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누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누나가 잘 해결하면 되잖아. 은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잘 해결하라고. 내가 벌인 일인데 왜 내가 해결해야 해? 내가 너의 사업 자금까지 대면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왜 너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너는 조금이라도 알고나 있니? 나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내 멋대로 내 이름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잖아. 부모님도 그런 너를 감싸주셨잖아. 나는 이제 가족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 내가 억울하고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나를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은호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오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죠.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가족들에게는 이제 그만 기대하고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저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가족들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에게 저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했죠.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작은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방은 작지만 제가 온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얻은 공간이라 그런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죠.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삶을 온전히 제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기까지 했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전과는 다른 분야의 일이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저는 제 삶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만났던 노부부처럼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따뜻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퇴근 후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 눈에 작은 화분이 들어옵니다. 화분에는 노부부가 주셨던 씨앗이 심어져 있고 그 씨앗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자랐네. 저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새싹은 저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노부부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습니다. 제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주은혜, 잘했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말하는 저의 마음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제 마음을 간지럽히는 것만 같았습니다.